자, 의사소통 제13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적인 요소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주로 연단에 대한 공포증, 두 번째는 말, 세 번째 몸짓, 네 번째 유머. 그런데 지난 시간에 연단 공포증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의사표현은 기본적으로 말하기이기 때문에 말하는 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비언어적인 측면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할 때 말의 장, 단, 그 다음에 발음, 속도 등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단, 목소리의 길이는 한 음절을 얼마나 오래 끌며 발음하느냐를 뜻합니다. 똑같은 발음의 말이지만 짧게 발음하면 말이 되고 길게 발음하면 말이 되는 겁니다. 짧게 발음하면 달리는 말이 되는 것이고 길게 발음하면 말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표기가 같은 말이라도 소리가 길고 짧음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어의 경우 긴 소리와 짧은 소리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발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발음의 문제가 되는데, 의사표현은 나의 생각 혹은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못하면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서 깊은 소리를 내며 침착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발음을 바르게 내는 기본 요령은 3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 호흡을 충분히 한다. 두 번째, 지나치게 목에 힘을 주지 않는다. 셋째, 입술과 혀와 턱을 빨리 움직인다. 이게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중요한 그런 3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말의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누구나 한 번쯤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는 것을 경험해 볼 것입니다. 사람마다 말의 속도는 모두 다른데 말을 할 때 속도 변화를 통해서 그 순간 화자의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의 속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발표할 때 기본적인 말의 보통 속도는 10분에 200자 원고지 15장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 기준보다 빠르게 말하면 청중이 내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고 놓치는 메시지가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한 빨리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바쁘고 성의가 없다라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느리게 말하게 되면 분위기가 축 처지게 돼서 청중이 내용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빠르거나 느리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말하는 습관 속도를 검토해보며 보통의 속도대로 말하려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발표에 능숙하게 되면 청중의 반응을 감지해가면서 분위기가 처질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내용상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조금 여유있게 말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에 있어서 쉼이란 대화 도중에 잠시 침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쉼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경우와 비의도적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쉰다는 것을 이것을 잘 활용함으로써 어떤 논리성이나 감정을 끌어올리거나 동질감 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속도의 이야기에서 숨의 총량이 이야기 전체의 35에서 40%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쉼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의 전이시, 즉 이야기가 앞 이야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 시기, 이럴 때 잠깐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동조를 구하거나 상대방에게 반문을 했을 경우에 이때 잠시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략이 이루어지거나 뭔가를 암시하기 위하거나 또 내가 이 말한 것들 중에서 말하는 내용에서 반성에 해당하는 경우, 이럴 때 잠시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여운을 남길 때 쉼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언어적 요소의 세 번째로 몸짓이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성공을 위해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만 하는데, 비언어적 요소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말의 장단, 발음, 속도뿐만 아니라 화자의 몸짓, 표정, 신체적 외모 등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말하는 이가 의사표현 중에 보이는 몸의 방향, 자세, 몸짓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몸의 방향인데, 먼저 몸의 방향은 주로 말하는 사람의 머리, 몸, 발 등이 듣는 사람들을 향하는가 피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도중에 끼어든 제3자가 있다고 상상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제3자가 대화에 합류하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게서 살짝 몸을 돌릴 수가 있죠. 물론 이런 몸의 방향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피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자세가 문제인데, 자세는 의사표현의 비언어적인 요소 중에 가장 덜 모호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특정한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이 분노 또는 슬픔, 행복과 같은 일부 감정들을 맞히는 것이 90% 이상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는 우리가 미처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효과적인 의사표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뿐 아니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언어적 요소와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몸짓인데, 몸짓은 손과 팔의 움직임으로 중요한 비언어적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몸짓이 말보다 수십만 년 앞서는 첫 번째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몸짓의 가장 흔한 유형은 몸동작으로 화자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반하는 움직임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우리에게 길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말과 함께 손가락 또 몸짓을 통해 그 사람에게 길을 알려준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몸동작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는데 자주 사용되며, 몸동작이 전혀 배제된 그런 의사표현은 때로 어색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몸짓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상징적 동작이 있는데, 예컨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하고 있어, 최고야 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는 엄지를 척 들어 올리는 엄지척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 동작은 말을 동반하지 않아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몸짓인 것입니다. 그러나 몸동작과 달리 상징적 동작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엄지를 드는 동작이 한 문화권에서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좋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모욕적인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과 같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 차이 역시 우리는 고려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유머, 비언어적 요소로 유머가 있는데, 유머는 우리의 의사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유머가 없는 의사표현은 새가 없는 그런 정원에 비유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우리가 유머를 포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부단히 유머 감각을 훈련해야만이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유머를 즉흥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유머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유머는 흥미있는 이야기로, 과장된 표현으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자기 자신의 이유로, 엄숙한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때 변덕스러운 말로, 풍자 또는 비교로, 반대 표현으로, 모방으로, 예기치 못한 방향 전환으로, 아이러니 등의 방법이 사용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북리뷰,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몸짓의 힘, 신경원 저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자 신경원 씨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명호텔앤리조트, 효성 ITX,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에서 마케팅과 서비스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기업 행사와 파티를 기획하는 메이킹 플랜의 대표입니다. 행사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또는 기업 내 구성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고, 파티 앤 이벤트 기획자 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연구가로 틈틈이 몸짓 언어의 힘과 활용 방법에 대해 강연하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부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꼬인 관계도 쉽게 풀어주는 몸짓의 힘이라는 아주 사소한 몸짓의 힘에 대해서 말보다 더 강력한 7가지 소통의 기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의 어려움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데서 오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낯선 사람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고, 껄끄러운 사람과 협력해야 할 때도 있으며, 또 불편한 마음을 전해야 할 때도 있고, 만만하지 않게 보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는 나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일 때도 있지만, 나와 경쟁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때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소통의 비언어적 요소에 주목해야만 하는데,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려면 나머지 93%를 차지하는 비언어적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표정, 시선, 자세, 손과 발의 움직임, 옷차림, 공간 사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개된 이 책에서는 이런 비언어적 요소들을 몸짓 언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짓 언어를 어떻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짓 언어를 활용할 줄 알게 되면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경고의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손짓 하나로 청중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도 불평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몸짓 언어는 비즈니스 성과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일과 관계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본심을 읽으면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이끌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교감함으로써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감 있는 몸짓을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자신감도 매력도 호감도 몸에서 나오는 기술이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자신감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자신감을 가져야 해 라고 말한다고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는 글을 읽어도 잠시뿐이고 실제로 내 몸에서 자신감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몸짓의 힘은 정반대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나 매력, 호감은 머리로 배워서 몸이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먼저 익혀야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매력적인 행동을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이러려면 어깨를 펴고 턱을 쭉 들고 힘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감 버튼이라는 것이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내재된 자신감이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력이나 호감도 이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데 가슴에 손을 모으기만 해도 이런 진심이 전해지고 허리에 손을 올리기만 해도 상대를 제압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신감을 깎아먹는 버튼도 있다는 사실인데 이런 마이너스 버튼은 누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팔짱을 끼고 목을 움츠리고 귀나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자신감을 해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있던 자신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자신감과 관련해서 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원 저자의 아주 사소한 몸짓의 힘, 말보다 더 강력한 7가지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봤고 이 글은 바로 출처 이 아래에 있는 주소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표현을 위한 지침 보겠는데 사례 무조건 긍정해서 거절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 10년 전과 다르게 변화하는 회사의 언어를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경험 또는 학교 또는 이웃과의 대화 같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의사표현을 하는 상황과 대상이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같은 방식의 의사표현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대상에 따라 의사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의사소통은 한번 실수하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말은 한번 꺼내지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말을 제때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창업한 젊은 사업가 A씨가 지난해부터 2주에 한 번 1시간씩 스피치 컨설턴트를 만나고 있어요. 10여 년 외국 생활을 했던 A씨는 사업 파트너나 직원들과 어색하지 않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스터디룸에서 A씨는 이날 만난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에서 어려웠던 점을 털어놓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가릴 말 안 가릴 말이 훨씬 적었는데 한국에선 어려워요. 칭찬을 들어도 뭐라 화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A씨는 말하고 있죠. 자, 그렇죠. 좋은 취지로 칭찬했는데 상대방이 민감한 걸 건드리면 과하다는 평가를 듣고요. 첫 미팅이라면 일에 대한 적절한 관심 표현 정도가 좋겠지요. 적당한 말을 모르겠을 땐 활짝 웃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화답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이 전문가가 A씨에게 한 조언입니다. 자, 이 글은 한겨레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아래 주소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의사표현 방식에 대해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중에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또 급한 일로 늦은 시간에 연락을 해야만 할 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과를 해야 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따라서 대화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우리들이 의사표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할지 한번 다짐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회사의 신제품 판로를 찾기 위해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상대 업체와 만나는 첫 미팅 자리입니다. 가상을 해보세요.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기 전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시작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기서 MC는 동료 NC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몇 번 곤혹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료 정리를 맡은 NC가 약속 기한까지 일을 지키지 않아서 MC가 대신하거나 자신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곤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MC는 본인이 자유라고 넘기기에는 힘든 NC의 근무 태도에 대해서 어떤 말이건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MC라면 어떻게 얘기를 진행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팀별 프로젝트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이 꼭 한 사람씩 있죠. 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 나갈지,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끌어나갈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지난주 금요일 퇴근을 준비하던 Q씨가 동료 S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S씨가 갑작스럽게 잡힌 가족 행사 때문에 Q씨와 여름휴가 날짜를 바꾸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소 서로 도움을 주고받던 Q씨와 S씨지만 Q씨는 이미 휴가 날짜에 맞춰 여행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씨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 참 난감한 내용입니다. 서로 이렇게 자기 사정을 돌봐주지 못할 그럴 만큼 서먹서먹한 사이도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알고 있는 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정은 딱한 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미 내 계획이 있어서 이걸 다 짜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의 딱한 사정, 즉 딱한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나도 힘든 상황이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바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사표현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봄으로써 그것을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걸 작성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1, 2, 3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일로 작성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